B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어젯밤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쪽 동해상까지 비행했습니다. 우리와의 연합훈련이 아닌 미국의 단독훈련이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데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상이 유엔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선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어제 북한 길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규모의 자연 지진이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딴 핵실험으로 집안이 약해져 자연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마트에서 판매하는 알사탕에서 이번엔 도마뱀 사체가 나왔습니다. 전에도 팔이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 발견 사례가 80여 차례나 보고된 적이 있어 장병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민간인 아이디까지 도용해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디 확보를 위해 민간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영양사들을 상대로 상품권 로비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영양사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등 5억 원 상당의 금품이 뿌려졌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긴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간 말폭탄 공방 속에 어젯밤엔 미국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북한 쪽 동해 국제 공역에 출격시켰습니다. 특히 이번엔 심리적 한계선인 NLL, 즉 북방 한계선까지 넘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예고 없이 괌에서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랜서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의 호위 속에 NLL, 즉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쪽 국제 공역을 비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폭격기와 전투기를 통틀어 이번이 비무장지대 최북쪽으로의 비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무찌를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결의와 메시지를 보여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랜서는 핵무기를 장착하진 않지만 미 전략 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지하 벙커까지 타격 가능한 벙커버스터를 포함해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전후인 지난달 31일과 지난 18일에도 도발 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출격한 바 있습니다. 이번 비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김정은 정권을 다룰 수 있다고 공언한 이후에 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말폭탄뿐 아니라 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누르겠다는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번 B-1B 전략 폭격기 훈련은 휴전선 최북단까지 비행한 것 말고도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한 게 아니라 미군 단독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와 상의 없이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은 B-1B나 B-2 같은 전략 폭격기들을 한반도로 보내 대북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미군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들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B-1B 훈련은 우리 군과는 관계없이 미군 독자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B-1B를 호위한 F-15도 한반도가 아닌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군 전략 자산 운용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B-1B의 이번 훈련도 한미 간 협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이외의 전력으로 독자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독자적 군사 옵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단독 전력이 신속하고 독자적인 결심으로 대북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심야의 이례적인 북한 공해상까지 비행은 북한에게 경고와 억제력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B1B가 출격한 동해상의 국제 공역은 북한 대공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풍계리 핵실험 장고, 심포, 마양도, 원산 등 미사일 원점들을 쪽집게처럼 폭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군소식통은 다음 달 한반도 주변에 오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도 NLL 주변 해역까지 독자적으로 올라가 각종 함재기들을 출격시키며 대북 공격 연습을 할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런 무력 시위 속에도 북미 간 말폭탄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상은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공격해올 기미가 보이면 핵과 미사일로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리용호 외상은 전체 24분 연설 가운데 초반 5분을 트럼프 대통령 비난에 썼습니다. 정신 이상자, 투전꾼, 거짓말의 왕초 같은 욕설에 가까운 공격을 퍼부은 다음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트럼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미국 당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도덕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어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는 연일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하고 있는 미국이 실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먼저 핵과 미사일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핵 개발은 자위적 조치이며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 사람을 얕잡아보는 표현을 더해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부르며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북미의 이런 막말 공방과 긴장 고조에 미국인들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대북 선제 타격에 반대하고 82%는 더 큰 전쟁이 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북한 전역에서는 연일 반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북미가 이미 전쟁 상태인데 문제는 그저 말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일 겁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한미 대결전의 총을 위하여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자! 반미 총궐기를 위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 주민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불구대천이 원수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종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 군부에 이어 내각 청년동맹 집회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은 반미의 열풍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에 오르는 B1B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북한 미사일에 피격되는 동영상도 게재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북한 내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 같은 특이한 군사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도발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 앞에서 행동을 공언한 만큼 북한 체제의 특성상 뒤로 물러서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태평양으로 ICBM급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미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We really have no choice. 북미 간 말폭탄이 서로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에 근접해가면서 한반도 긴장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자,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북미 모두 좀 자제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자제해라
한다고 해서 안 할 것 같다는 게 문제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전쟁을 막는 게 급선무인데요. 이 대북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한반도 전쟁 위기였다는 1994년의 사례를 보면요. 당시 워싱턴 펜타곤에서 미군 사성 장군들이 모여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짠 적까지 있었는데 네. 당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미국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지 100%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고위층부터 실무 레벨까지 해서 미국의 의중이 정말 어떤 건지 이 대미 외교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서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은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때릴 정도가 돼서 이제 미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막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94년 한반도 위기 때 보면은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일정 정도 합의를 이루면서 위기가 극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도 위기가 점점 고조돼서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을 경우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적으로 탈피시킬 수 있을지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정부가 좀 심각하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 길주에서 자연 지진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연 지진이 모두 2차례 발생한 건데 기상청은 핵실험 여파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북한 길주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하기 3시간 46분 전에 규모 2.6 지진이 한 차례 더 있었다고 오늘 새벽 발표했습니다. 발생 시각은 어제 오후 1시 43분, 위치는 길주 북북서쪽 49km 지역으로 규모 3.2 지진과 같은 지역입니다. 기상청은 규모 3.2 지진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약한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지진파 분석 결과 두 지진 모두 S파가 P파보다 큰 자연 지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폭발 가능성을 열어뒀던 중국도 이번 지진은 자연 지진으로 폭발에 의한 지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딴 북한의 핵실험이 이번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이 주변 지질에 에너지로 영향을 미쳤고 이 에너지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산사태나 갱도 붕괴의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산사태가 당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추후에 이러한 효과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이 규모 2.6 지진 발생을 12시간여 만에 발표한 것에 대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벽에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현장을 택시가 덮쳐서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건진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도로를 달리는가 싶더니 공사 현장 쪽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대로 위에서 택시가 도로 보수를 위해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을 덮쳤습니다. 아버님! 저 좀 보세요. 이 사고로 근로자 52살 오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고라는 게 꼭 일반인의 일에서만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안내표치 이렇게 제대로 됐는가, 안전장구는 제대로 갖췄는가 그런 부분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55살 엄모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낚싯배 한 척이 섬 갯바위에 위태롭게 얹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5.85톤 낚시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선장과 승객 등 1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장 46살 장모 씨가 레이더를 확인하지 않고 앞서가던 낚시 어선을 따라가다
바위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요즘 병사들 그래도 먹는 건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입니다. 군 마트에서 파는 식품에서 팔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꾸준히 발견되는데 이번엔 알사탕에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문준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군마트에서 팔린 알사탕입니다. 사탕 위에 시커멓고 길쭉한 뭔가가 눈에 띕니다. 다리와 몸통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도마뱀의 사체입니다. 파리, 나방, 유충, 이런 벌레나 머리카락은 기본. 식재료 가공을 얼마나 대충 했는지 치킨엔 닭털이 듬성듬성 삐져나와 있고 생선 통조림엔 생선 가시가 가득합니다. 물건을 고정할 때 쓰는 나사도 단골 메뉴입니다. 치킨, 즉석밥, 아이스크림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마트 공급식품에서 이렇게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총 89건. 그것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엔 영세업체뿐 아니라 유명 식품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영세한 설비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경고나 한두 달 납품 중지로 처분해온 군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량식품 납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먹는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영구계약 해지를 비롯한 군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영양사들에게 영화 관람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주며 로비를 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두와 두부, 돈가스 등은 학교 급식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반찬입니다. 식품업체들로부터 반조리한 상태로 납품받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재료 납품엔 대형 식품업체와 학교 영양사들의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업체들은 영양사들에게 각종 상품권을 수시로 제공하고 자사의 제품을 계속 납품받도록 했습니다.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와 CJ 프레시웨이가 각각 4억 7천만 원, 2,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영양사들에게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되어 급식 비용의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 식품업체들의 상품권 로비는 지난 2월에도 대상과 동원 F&B가 적발되는 등 좀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의 부정한 거래에 중소식자재 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모든 유통과 그런 조직을 막강하게 갖추고서 뛰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당연할 재관이 없이 그런 식 영업을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공정위는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고 CJ 프레시웨이 등엔 시정명령을 지시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아버지가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000여만 원을 썼다면 카드사는 이 카드 대금을 딸에게 대신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안 내도 된다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9살 A씨는 지난해 2월 다운증후군 환자로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이 카드로 6개월 동안 주유소와 노래방 등에서 3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의 카드 대출까지 받고도 대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는 카드 명의자인 A씨의 딸을 상대로 카드 대금 1,3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명의자에게 대금 납부 책임이 있고 설사 아버지가 썼더라도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딸 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됐다며 대금 납부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카드를 발급할 때 딸과 대화만 했다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는데 카드사가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실적에 급급하여 카드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법원은 딸 측의 손을 들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딸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명의를 도용당한 만큼 애초에 비밀번호도 몰랐을 것이라며 비밀번호 관리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용자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들입니다. 반유신, 반독재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한 군 내부 시험을 비판한 기사에 종북 세력의 저희를 몰라 한심하다고 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 아이디로 2012년 대선 전후 6개월간 작성된 정치적 댓글 60여 개가 남아있는데 SBS 취재 결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원이 민간인 아이디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 나꼼수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강제 삭제하도록 한 군의 조치가 정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휘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날 이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면서 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합니다. 이 댓글 아이디의 주인이 SBS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때 댓글을 썼던 건 자신이 아니라 당시 남자친구였던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부대원 김모 씨라는 겁니다. 댓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면서 여자친구인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까지 가져갔는데 이런 글을 단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취재 결과 김 씨는 2012년 대선 직전에 이례적으로 군무원을 대거 채용해 댓글 부대에 배치할 때 뽑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단 댓글 부대원이 김 씨 한 명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자기 본인권 가지고는 나 작업이 안 되잖아. 작전을 많이 할 수 없잖아. 지시를 아니까 빌린 거지. 할당은 떨어지지. 자기 할당은 안 되지. 그럼 방법을 알려주겠지. 신청을 빌려하라고. 심지어 댓글 공작을 벌일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의 명의를 도용한 댓글 공작은 과거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이번 재조사에서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군 사이버사가 민간인 개인정보까지 도용해가며 인권위 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 군 수뇌부에 지침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종북 앱에 강하게 대응하란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가 확인한 2012년 2월 24일자 군사이버사 심리전단 상황일지를 보면 회장님 지시란 대목이 나옵니다. 종북앱 관련해 앞으로 더 강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라는 지시입니다. 지시를 한 간부는 연재욱 당시 사이버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선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국정원이 하는 것처럼 사령관을 회장님, 심리전단장을 사장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일부 육군부대 지휘관들이 정치시사 팟캐스트인 낙곰수앱 등을 자의적으로 종북앱으로 지정한 뒤 군 간부들의 휴대전화에서 강제 삭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던 때입니다. 주목할 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대응입니다. 국회에선 지휘관들의 조치를 두둔했고 정신전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지휘관의 조치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 뒤 자신의 트위터로 군 통수권자 비방앱 삭제 조치는 합당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리전단 댓글 부대원들은 이 글을 리트윗하는 등 SNS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일지에 장관 트위터에 대한 네티즌 반응까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리전단 댓글 부대원들의 계정을 확인했더니 이른바 회장님 지시 이후 낙곰수앱을 공격하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심리전단의 작전 결과를 매일 보고받았다는 김관진 전 장관. 불법적인 정치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명훈입니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자 어린이집처럼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부작용 걱정도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생각들, 박찬근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지난 14일 암 투병 중이던 노모를 여인 A씨.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등과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간호사들에게 맞았다고 말했지만 병원 측은 침대에서 스스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답답하죠. CCTV도 없고 증거를 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답답함을 풀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보호와 대처 능력이 부족한 노인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 실수를 많이 하셔요. 환자들이 느끼기에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CCTV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계신데요. 그때 제가 이제 마침 면회를 갔는데 제 눈으로 직접 때리는 걸 봤어요. 근데 어느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이고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CCTV 설치를 법제화하자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존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율에 맡기다 보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설치를 안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유치원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이라던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CCTV 논란은 비록 불신 때문에 시작됐지만 논의 과정과 결론은 신뢰와 배려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요즘에 산행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을 산행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엔 야생 버섯도 있습니다. 여기 곱고 예쁘게 보이는 버섯들 모두 먹어서는 안 되는 독버섯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많고 더위도 일찍 수그러들어서 야생 버섯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 단속반이 한 탐방객을 불러세웁니다. 거기 잠깐 서보세요. 가방을 열어보니 야생 버섯이 한가득입니다.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모르겠어요. 안 하는지 모르고 딴 거예요. 또 다른 탐방객 배낭에서도 종류별로 다양한 야생 버섯이 잔뜩 나옵니다. 요건 송이고 요거는 쌀이버섯이고 요거는 이제 굽더덕이라고 아주 썬 버섯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런 종류는 이제 밀버섯. 그리고 요거는 소나무 밑에나 솔버섯. 단속도 단속이지만 식용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운 독버섯이 널려 있어 위험합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난 노란 다발이란 독버섯입니다. 식용으로 쓰는 개암버섯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독버섯인 외대버섯은 흔히 먹는 느타리버섯과 닮았습니다. 마귀 광대버섯과 광대버섯 아제비는 독성이 매우 강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을황색 미치광이버섯은 맹독까지는 아니지만 환각, 환청 등 정신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란 다발버섯이나 광대버섯류 같은 독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에선 허가받은 현지인 말고는 등산객이 버섯이나 임산물을 무단으로 따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부산에서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주변의 다른 건물들도 조금씩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9층짜리 신축 오피스텔 건물 한 동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창문이 저절로 닫히고 골프공이 굴러갈 정도로 기울기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주변 오피스텔 신축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자 해당 건물에는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우뚱 오피스텔만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의 다른 건물들도 기울어져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을 둘러싼 여러 건물들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다 기울어졌어요. 저 집들도 다. 심지어 기우뚱 건물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건물들에서도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안전진단업체는 낙동강 하구 근처인 해당 지역이 펄 매립 지역이어서 지반이 연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 측은 기울기가 심한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들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이 오히려 두렵다는 이들을 임태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거푸집을 만드는 몫으로 일해온 62살 김모 씨. 한창 일할 시간에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서울 흑석동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해왔지만 석 달치나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아예 그만둔 겁니다. 체불 임금은 자신이 데려온 보조 목수 5명의 임금을 포함해 모두 6,700여만 원. 보조 목수 볼 면목도 없지만 어느덧 넉 달째 7식구 생활비도 못 줬습니다. 지 말하다 못해 사람이 정말 내가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았더 이 상황이 나니까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달림 받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 시달림 받고. 컨테이너 화물기사인 이장유 씨도 일을 주는 물류업체로부터 인건비 600여만 원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 씨는 다가오는 명절이 두렵습니다. 명절날 돌아오고 그러면 돈 들어갈 일 있지.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냥 방에서 그냥 코 박고 자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올해 임금 체불액은 지난달까지 8,9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21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70%가량을 차지해 영세한 기업일수록 임금 체불이 더 심각했습니다. 애초에 공사 금액에서 따로 떼가지고 발주자가 직접 관리 감독해서 제때 제대로 건설 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게끔 하는 임금 지급 시스템이나 확인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되풀이되는 당국의 일회성 단속보다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잡지를 구독하듯 일주일치 와이셔츠를 배달받거나 정기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받는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기 구독 구매인데요.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챙기며 맞벌이 부부 출근 전쟁을 치르는 박은미 씨. 남편 와이셔츠를 이른바 정기 구독하면서 아침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벌씩 다림질된 와이셔츠가 배달되고 입고 나선 가져가도록 문 밖에 걸어둡니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오늘 이걸 입겠다 하면 그때부터 다림질을 했는데 좀 서툴러서 한 20분?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지난 연말 창업한 이 업체는 올 들어 가입자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40대, 50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임신 기간에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 보내주는 임신용품 구독도 있습니다. 매달 선물 받는 기분이라서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챙겨주는 것 같아서 꽃, 화장품, 간편 가정식에서 취미용품까지 업체가 대신 선택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이른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즐길 기회가 거의 없는데 매달 고민하지 않아도 도착을 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추석엔 선물 구독권도 등장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1년간 계절마다 제철 농산물이 배달됩니다. 최근에 정기 배송 서비스가 유행함에 따라서 이 선물 세트를 준비하게 됐고요.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구독료를 내고 믿고 맡기는 방식인 만큼 일관적인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신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막판 선두권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산이 6연승을 질주하며 마침내 기아와 공동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3회 먼저 2점을 주고 출발한 두산이 나오는 타자마다 제 몫을 다하는 응집력으로 역전쇼를 펼쳤습니다. 2번 최주환은 3안타, 3번 박건우는 3도루로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김재환과 오제이, 양의지와 에반스는 모두 적시타를 쳐 중심 타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두산이 6대4 승리로 6연승을 질주하는 동안 시즌 내내 선두였던 기아는 한화에게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선발 김재영을 비롯해 한화 투수들에게 꽁꽁 묶여 5대0 완봉패를 당하며 두산에게 공동선두를 허용했습니다. 두산이 4경기, 기아는 6경기를 남긴 가운데
두 팀의 최종 승률이 같으면 상대 전적에서 앞선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제 롯데에게 3위 자리를 내준 NC는 LG의 2점 차로 뒤져있던 9회 말에 터진 대타 이호준의 끝내기 석점 홈런으로 천금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이호준은 생애 첫 대타 끝내기 홈런으로 팀을 3연패에서 9회 내며 롯데와 승차를 반경기로 좁히는 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어제 18홀 60타의 신기록으로 한국 여자 골프 역사를 바꾼 이정은 선수가 가볍게 시즌 4승을 달성했습니다. 다승과 상금을 포함해 4관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60타의 여인 이정은이 파3 2번 홀에서 10m 거리 버디 퍼트를 홀에 떨구자 탄성이 쏟아집니다. 아이언샷의 정확도는 어제보다 떨어졌지만 이정은은 정교한 퍼트로 만회하며 흔들림 없이 선두를 달렸습니다. 5개 홀 연속 버디로 맹추격해온 배선우가 2타 차까지 쫓아오자 이정은은 후반에 버디 2개를 추가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 4타를 줄여 합계 18언더파로 3타 차 우승을 차지한 이정은은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시즌 4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4승을 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을 보태 시즌 상금 10억 원에 다가선 이정은은 2위 김지현과 격차를 2억 원 이상으로 벌렸고 대상과 다승, 평균 타수까지 1위를 지켜 4관왕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국내 남자 대회 최고 상금이 걸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선 김승혁이 시즌 2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아 상금 순위 1위로 올라섰고 다음 달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PGA 투어 CJ컵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답답한 주말이었습니다. 이 뿌연 하늘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밤사이 또다시 안개가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선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러다 주중반 전국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한낮 기온은 29도 선으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제주 지역은 다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큰 기온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자재 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5억 원어치 금품 로비를 했다고 하죠. 이런 소식 들으면 그 5억이 우리 아이들 밥상에서, 우리 학생들 밥상에서 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발변기의 5억 원이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